자, 얼마 전에 중국에 테슬라가 된다고 중국에 있는 리오토라는 데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테슬라하고 엮었습니다. 테슬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물론 없죠. 하지만 같은 전기차예요. 자, 그러니까 상장한 첫날 일단 사자고 해서 43%가 올랐어요. 일단 오르는 거죠. 일단 오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날에 일단 왕창 올라서 그 1조 3천억을 땡기는데 성공하셨어요. 되잖아. 아주 훌륭한 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코닥이 왔었던 그 변곡점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회사들 판매량을 보면은 1위부터 5등까지 6등까지 쫙 있거든요. 얘네들의 주가를 최근에 보면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 최근 5년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폭스바겐 마이너스 26%, 도요타 마이너스 74%, 르노 닛산, 이거는 그 한강이 아니지, 닛산이니까 어디냐? 일본에 있는 강 유명한 데가 뭐가 있지? 도쿄강인가? 하여튼 어딘지 모르지만 가셨고요. 여기 혼노지로 가신 거죠. 지금 가셨고, GM은 마이너스 18%, 현대계도 마이너스 15%, 포드 마이너스 50%. 5년을 들고 있어도 여기는 소위 말해 우리가 존버라 그러죠. 오래 버티고 장기 투자해도 다 갔어요. 르노 닛산은 왜 갔냐? 뭐 당연히 르노 닛산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난리 난 회사예요. 얼마나 난리 났냐면은 이번 7월 30일 날 드디어 상반기 순손실이 보고가 됐어요. 10조입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손실을 상반기에 10조를 내고도 회사가 살아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지금 가치경영 전환 그러는데, 야, 가치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지? 10조를 손실을 내도? 체력이 정말 대단하죠. 정말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반기에 1년도 아니라 6개월에 순손실을 10조를 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삼성, SK 하이닉스, 3위가 네이버죠. 네이버나 삼성 바이오인데 네이버는 살 수도 있겠다. 네이버 가지고 그 아래는 이거 10조 나면 죽어요. 이게 뭐가 살겠어? 현대차도 어떻게? 현대차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정도고 그 아래 죽지. 야, 누가 상반기 10조에 상반기 이거 하반기에 만약에 또 10조 찍으면은 20조 20조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20위 내에 들어오는 건데 저렇게 하고도 살아있는 게 대단합니다. 르노 주가를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돼 있죠. 거의 뭐 폭포수처럼 빠지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시는 안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을 가장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 있죠. 아주 흐뭇하게. 얼마나 흐뭇할지 지금 감이 안 와요. 진짜 카카오톡이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거 얼마나 웃고 있을지 지금 속으로. 그거 보란 말이야. 야, 이게 얼마나 웃고 있을지 감이 안 옵니다. 지금 미소가 아마 거의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인터뷰하고 싶어. 인터뷰. 거의 춤추면서 인터뷰를 하실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조를 보면은.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인데 배터리 3사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요. 최근 5년 LG화학 1.5배 143%, 삼성 SDI 4배입니다. 8만원 하던 게 40만원 왔어요. SK이노베이션, 여기도 화학 쪽이 좀 비중이 컸기 때문에 위에보다 배터리 비중이 좀 나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들어올랐지만 어쨌건 27%. 뭐 나쁘진 않죠. 1년에 5%씩 쭉쭉 올라간 거니까. 삼성 SDI 주가 차트를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 큰 데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고 얼마나 그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작년부터 배터리 관련주를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 뭐가 좋을지. LG화학인지 삼성 SDI인지 SK이노베이션인지 잘 모르겠어서 막 고민을 할 때 저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했던 주식이 하나 있었죠. 정말 거짓말 하나 없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강타했던 주식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안 살 수가 없다. 첨보죠. 여러분, 제가 이 주식을 정말 그 많은 연구와 정말 그 훌륭한 분석 끝에 그 살 수밖에 없었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했던 게임 중에 그 천상의 보호막이라고 그때 그 보셨죠? 그 영상에 요런 그 성기사 캐릭터가 무적 누르는 게 있어요. 그게 첨보였습니다. 제가 한창 캐릭터를 키우면서 첨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주식을 살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회사 이름이 첨보야. 아, 제가 이걸 보면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이건 안 살 수가 없다. 이건 운명이다. 마이 데스티니다. 이름은 할 수 없는 거다. 이러면 마이 데스티니다. 이걸 어떡하겠어. 이거는 도저히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순간에는 슛을 날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마치 그 2초 정도 남았는데, 4쿼터 2초 남았는데 3점슛이 아니라 중앙수에서 내가 볼을 잡았을 때는 당연히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쨌건 딥3를 던져야 되는 거죠. 2점 차이라면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안 던지면 지는데 이 딥3를 던져서 운 좋게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긴 하지만 이거는 운명의 주식이다. 그래서 그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2019년 이 정도 어디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뭐 그냥 좋은 회사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러네. 나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산 다음에 가서 물어봤죠. 뭐 하는 회사예요? 그러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네. 그분을 비하면 안 되네. 일단 1000만원어치 사봤는데 뭐하는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베스트 댓글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 야, 잠깐만. 와, 일단 1000만원어치 산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뭐하는 회사인지.
아 그러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네. 그분을 비하면 안 되네. 뭐 읽어보니까 뭐 전해질이 뭐 어쩌고 뭐 배터리가 어쩌고 아 좋은 회사네. 역시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코로나라는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7만원이 5만원 간 거니까 마이너스 30% 찍은 거죠. 아 역시 무조건 함부로 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팔았냐? 물론 이걸 뭐 어떻게 팔겠어.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야 감사합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아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배터리의 시대가 온다니까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죠. 덩달아서. 어휴 물론 얘만 올라갔냐? 배터리는 다 올라갔어요. 아 역시 천상의 보호막은 역시 좋아온 거였다. 이게 무적이죠. 거의 무적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배터리 쪽을 보면은 요즘에 어마무지한 떡밥이 있습니다. 무슨 떡밥이 있냐? 9월 15일 날 아시는 분 다 아시죠? 테슬라 배터리 데이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테슬라가 모아서 배터리에 관한 중대 발표, 얼마나 중대 발표냐?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날이 될 것이다고 떡밥을 아주 큰 걸로 거의 어분을 풀어놨습니다. 물에. 야, 이 정도면은 9월 15일 날 시선이 안 쏠릴 수가 없잖아. 지금 천슬라 형님이 가장 흥미진진한 날 정말 엄청난 걸 보여주겠다고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심지어 뭐 공식 계정에다가 지금 올리고 뭐 세부 사항 뭐 어쩌고 해서 쭉쭉 나와서 관심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이때 등장할 걸로 너도 나도 예상하는 게 100만 마일 배터리 얼마입니까? 160만 킬로를 갈 수 있는 100만 마일 배터리를 진짜 보여줄 것이냐? 중국 CATL하고 손잡았죠. 정말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다가 관심이 모인 데다가 테슬라는 텍사스에다가 또 기가팩토리를 더 세웁니다. 더 세운다고 발표해서 이번에도 역대 최고 규모를 필 거다. 지금 뭐 난리 났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대로 가면은 아까 자동차 회사들 주가 봤죠? 5년 동안 하나도 오른 게 없어요. 5년 동안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주가들이 테슬라 빼고 거의 다 이렇게 가면서 얘들이 이름 파일을 테슬라가 사실상 다 가져갔는데 폭스바겐도 이름 안 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면전 선포, 사실은 전면전은 몇 년 전부터 선포한 것 같아요. 항상 선포하지만 또 선포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역사적인 날이다 얘기하는데 항상 선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지금 내연기관을 퇴출하겠다. 이게 굉장히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슈죠. 과연 그날이 올까가 이슈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2035년에 지금 5년 당긴 거지. 2040년이었는데 5년을 당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40년부터 화석연료 차량 판매 금지. 독일은 2030년. 이게 10년 남은 거예요. 10년 뒤에는 화석연료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인도도 지금 2030년입니다. 휘발유 경차 판매 금지. 싱가포르는 2040년. 중국은 베이징 자동차는 심지어 2020년부터 베이징에서는 안 팔겠다 그러고 2025년 5년 남은 거죠. 내연기관을 안 팔겠다 그러는데 너도 나도 선언하는 게 세계적인 유행으로 돌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 퇴출을 우리도 2040년인지 2030년까지인지 퇴출을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거 퇴출을 얘기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클러스터는 너무 커요. 자동차 관련된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하면은 여기에 연관된 그 인력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퇴출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 거기를 만약에 정말 내연기관이 다 없어지고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와 사실은 코닥이 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죠? 야 언젠가 내연기관이 퇴출이 될 거는 같은데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돈은 버는데 바꿀 수는 없는데 돈은 되고 야 이게 지금 기술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지금 버릴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떡하겠어요? 여기에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고 그 돈을 다 버는 게 얼만데 물론 우리나라도 우려를 해요. 잠깐 큰일 났다. 우리가 코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오면 어떡하나 해서 우려하면서 얘기를 친환경차로 바꾸자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저들을 다 내칠 수가 없으니까 대기업들은 그나마 뭐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바꾸기라도 하지 저 벤더 부품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약간 희망적인 레포트를 좀 나옵니다. 물론 레포트가 나온 데가 그 한국자동차공학회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2030년까지는 가지 않겠냐 90%로. 아 좋고요. 저도 이게 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가 지금처럼 90%를 차지한다면은 10년 남아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이게 만약에 2030년까지 90%면은 배터리는 그 IT 버블이죠. 배터리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옛날에 그랬죠. 2000년도에 IT 시대가 올 거라고 콜라당 올랐다가 알고 보니까 2010년도에 와서 10년 뒤에 오면서 IT 버블이 빵 터지면서 빠진 것처럼 배터리는 일단 좀 내려가겠죠. 야 10년 남았으면 너무 빨리 올랐지. 2020년인데 자동차 학회에서는 10년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내연기관도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꼭 친환경차 말고 내연기관도 이렇게 연비를 고친다든지 배출가스를 줄인다든지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생존을 위한 뭐 기간이 좀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아무래도 코닥처럼
정말로 물이 뜨거워지는 거 모르다가 한 방에 임계점을 넣는 게 상당히 두려워지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와중에 요즘에 여러분들의 그 희망적인 소식, LG화학 주주님들이 굉장히 좋으시죠. 코로나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차 배터리가 역대 최대 실적이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5,700억이 나오면서 LG화학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참고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냐면 20년 만에 흑자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막 정말 10% 20% 빵 터진 게 아니라, 드디어 흑자 난 거죠. 드디어 20년간 마이너스였어. 20년간 투자란 이런 거예요. 코닥이 1980년대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정확히 20년 뒤에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옵니다. 드라마틱하게 필름 시장이 망하면서 코닥이 골로 가는 걸 봤잖아요. LG화학도 분기는 흑자가 있었는데 연단위로는 20년간 적자를 찍다가 드디어 흑자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죠. 뭘? 여기가 전환점이냐? 20년간 묵혀뒀던 나무의 씨앗이 드디어 이렇게 싹을 피워서 요 정도만으로는 안 되죠. 이게 나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1에서 4%라는 거는 아직도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몇 년 전에 나온 가장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전기차, 친환경 차로의 변화 속도를 예상해 보면 이게 블룸버그 거죠. 쭉 보면은 요런 속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완만하게 가다가 10년도 2030년도에 이거 전체가 거의 100만 정도 되죠.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완만하게 가다가 2040년도에 한 50% 정도. 사실은 요 정도로 가면은 어렵긴 해도 내연 기관도 그럭저럭 10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요게 있으니까. 요건 내연 기관이라는 거잖아. 그럭저럭, 물론 앞으로도 뭐 계속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주가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가긴 하겠지만 그럭저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변곡점이 와서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오면 이건 정말 파괴적 변화인데, 자꾸 테슬라 형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배터리 데이가 올 것 같다 무슨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전기차가 굉장히 눈앞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보면은 한 자리 퍼센트대입니다. 우리나라 1.9%예요.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데 4%예요. 사실은 96%가 내연 기관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전혀 그건데, 만약에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변화가 올까봐 지금 다 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블룸버그 예상대로 하자면은 2025년대 배터리 시장이 한 180조 정도를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LG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우리 LG가 고생을 많이 했죠. 일단 그 예전에 LG 반도체가 있었는데 눈물을 머금고 현대에 뺏겨서 하이닉스가 됐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스마트폰을 했는데, 정말 LG 스마트폰 좋고 예쁘고 잘 되는데 요즘엔 조금 안 돼요. 그래서 21분기 연속 적자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게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반도체고 하나가 스마트폰인데, 이 두 개에서 LG가 조금 고전을 했는데, 야, 세 번째는, 야, 인생 3세번이지. 3세번. 우리나라 가위바위보 3판 하는 거 아시죠? 가위바위보 3판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나 세 번째 좋다. 세 번째는 이게 오는 게 아니냐, 요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20년을 누워 있었는데, 자, 어떻게 요게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1kW당 만약에 자동차 배터리 가격이 $100 아래로 떨어지는 그 순간 프라이스 패러티라고 부르죠. 변곡점. 아까 말했던 정말 코닥 필름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변곡점이 오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동차 배터리 생산 단가가 무시무시하게 빠지고 있어요. 이런 속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반퉁 났습니다. $100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게 코앞에 와고, 과연 게다가 요즘에 무슨 소리를 했냐면, 옛날엔 100만 마일 배터리고 저게 배터리 단가 100불에서 프라이스 패러티 얘기했는데,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배터리 대회를 앞두고 테슬라하고 손을 잡은 중국 업체 CATL이 무슨 소리를 했냐, 200만 마일 배터리를 장담한다. 아니, 100만 마일을 보여주고 200만을 얘기해야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데, 16년간 322만 킬로를 주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를 생산하는 준비를 끝냈다. 지금은 6년에서 8년 가거든요, 전기차 배터리가. 그리고 한 20만 킬로 정도 가는데, 그게 아니라 수명은 2배, 가는 거리는 10배짜리 개발을 끝냈다. 잠깐만. 에이, 어디서 약을 팔어? 이거 잠깐만. 지금 100만 마일만 해도 지금 뭐 휘청휘청 하는데, 지금 CATL은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산할 준비가 됐다. 누군가 발주를 하면 우린 생산할 준비가 됐다. 여기 하필 그 중국 업체여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중국 분들이어서 조금 좀 그런데, 물론 그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대한 발표인데 조금 입증하기가 어렵고 조금 궁금해진다. 테슬라 아마 배터리 데이 9월 15일을 봐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저런 얘기가 나오면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저건 너무 앞서갔잖아. 참고로 테슬라하고 CATL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현재 동맹 상태입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지금 중국 시장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투자를 감행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연계가 많은 회사
회사죠. CATL과 동맹을 맺으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파나소닉을 끊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파나소닉을 끊고 중국으로 바꿨어요. 중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요즘에 그 트럼프 형이 중국을 좀 떼찌떼찌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바꾸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높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최근에 놀랐던 뉴스가 있는데, 형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와,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해외 주식 1위 테슬라. 야, 우리 한국은 그 야수만 사는 나라인가? 곰의 자식, 호랑이의 자식이어서 그런가? 아니, 어떻게 이거를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1조 6천억. 와, 이걸 어떻게 아마존은 이해를 해요. 뭐 빵이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100번 이해하지. 저도 사겠어요, 저 같아도. 야, 근데 어떻게 테슬라를 1등으로 들고 있어? 야, 이거는 삼성전자를 1등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저기 제약회사 들고 있는 거잖아. 제약회사. 그래서 바이오, 몸바이오. 이걸 어떻게 1등으로 들고 있지? 정말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이 야수인 건지, 야수이니까 해외 주식을 하는 건지, 뭐가 선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엄청 벌었겠죠. 참고로 지금까지는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시는 분 아시지만 LG화학도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작년부터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 득을 봤다는 게 있고요. 게다가 요즘에 테슬라는 사실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파나소닉을 버리고 중국 CATL과 손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머스크 형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눈치를 엄청나게 봐야 돼요? 당연히 트럼프 형의 눈치를 봐야겠죠. 트럼프 형이 요즘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틱톡을 비롯해서 많은 중국 기업의 싸대기를 때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CATL에 따기를 한 대 때리는 순간에 테슬라는 난리 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일론 머스크 형은 아주 극렬한 트럼프 형 지지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전엔 힐러리 누나 지지자였어요. 싹 바꿔서 얼마 전에 트위터에 뭐라고 남겼냐면은 빨간 알약을 먹어라. 요거 있죠. 매트릭스에서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먹으면 그냥 사는 거고요. 빨간 거 먹으면은 뭔가 바꾸는 거기 때문에 왜 빨간 물약을 먹냐? 아, 트럼프 형의 색깔이죠. 빨간 뭐죠. 메이크 카메라 그리터기는 항상 빨간 거여서 빨간 약을 먹어라 라는 말을 썼지만은 사실상 트럼프 아저씨로 갈아넣어요. 고아의 상징성 빨 테이크 더 레드 필이라고 이걸 올렸어요. 이걸 올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트럼프 형의 따님이 우리 이방카 누나가 땡큐 하면서 테이큰 이미 먹었다는 거죠. 당연히 누나는 딸이니까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먹었겠지. 뭐 아빠하고 사이를 뭐 아예 버리지 않으면 당연히 먹었으니까 이렇게 테이큰이라고 보냈고요. 트럼프 형은 트럼프 형대로 야, 캘리포니아 그때 코로나로 테슬라 공장 늦게 재개한다 그러니까 빨리 문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완벽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확실히 맞은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무슨 모습을 보고 있었냐고 아까 신문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요 빨간 물약은 사실은 매트릭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감독 누나죠. 누나 이름 바꿨습니다. 매트릭스 형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릴리 누나예요. 이 누나 감독님이 그 영어니까 조금 읽진 않을게요. FU 모시기 보스 오브 유라고 트윗을 과감히 날려줬어요. 뻘짓하고 있네 이런 소리죠. 뭐 엿을 맛있게 드시라고 날려줬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 아래다가 요 누나 릴리 누나가 이거를 날려줬어요. 쇼하고 있네 이런 거죠. 쇼하고 왜 내 거 갖고 니들이 놀고 있냐. 참고로 우리 매트릭스 아시죠? 이거 매트릭스 만들어 놓은 우리 워쇼스키 형제, 천재라고 불리는 우리 형제입니다. 처음엔 이랬어요. 다 아시죠? 감독님이세요. 형제가 근데 조금 있다가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표정이 좀 이렇게 온화하게 바뀌십니다. 이렇게 바뀌세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누나예 하면서 이렇게 형입니다. 형. 이분이 형이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분이 형이에요. 형이 누나가 되는 그 기적을 갖고 있어서 처음에 형제였는데 요때는 그 남매가 됩니다. 누나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얘야 누나가 얼마나 좋은데 살아보니까 장난 아니다. 정말 좋다. 참고로 와이프 있죠. 신기한 나라입니다. 와이프는 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습니다. 자, 요 누나가 너무 좋으니까 조금 있다가 동생이 바꾸십니다. 저렇게 바꿔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형제에서 남매에서 지금은 자매입니다. 자매. 지금 자매가 됐어요.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매트릭스 형제가 아니라 이제는 매트릭스 만드는 자매가 됐어요. 릴리 워쇼스키죠. 지금 아주 훌륭한 자매가 됐다라는 그 쓸데없는 뉴스와 함께.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테슬라한테 버림받은 파나소닉은 아직도 미국 시장에서는 같이 손을 잡고 있지만 어쨌건 중국 시장에서는 CATL이 테슬라의 점유율을 뺏긴 거고 도요타하고 손을 잡습니다. 배터리를 안 되겠다. 우리 도요타도 살아야 되고 일본 회사니까 서로 손들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요. LG화학도 LG화학대로 야 잠깐만 테슬라가 CATL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물론 자기도 물건 주긴 하지만 이번엔 GM으로 갑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8일날 GM하고 LG하고 손을 잡아서 미국에 엄청나게 큰 배터리 회사를 설립하는 계약을 맺어요. 이미 설립에 들어갔어요. 땅 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착공식을 했죠. 이게 얼티엄 센즈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커요.
지금 거의 테슬라 기가팩토리만한 크기인데 이 기가팩토리가 35기가 정도를 생산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30기가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한 정도의 크기를 LG화학이 GM하고 손을 잡고 만들고 있고요. 참고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보면은 요즘에 1등이 LG화학, 2등이 파나소닉, 3등이 CATL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한, 1, 중 누가 보더라도 한중일이 이거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 하여튼 뭐 제조만 한다 그러면은 이 동아시아 3국이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전했는지 이거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뭐 불꽃 튀는 삼국지다 그러는데 심지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또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개. 저 정도 되는 배터리 앞으로는 뭐 테슬라나 GM이 뛰어들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은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저 3국 대결에서 이겨야 되니까 참고로 CATL은 아까 전에 테슬라하고 손을 잡고 중국 시장을 사실상 반 독점에 가깝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3배가 됐죠. 요즘에 LG화학이 오르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눈치를 요렇게 보는 거죠. 요렇게 보니까 쟤네가 뭐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이 제 첨보를 포함해서 첨보는 왜 올랐지? 야 어떻게 해야 되냐? 하여튼 뭐 그럼 얼마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까먹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이게 제 주식 포트폴리오에 엑셀 탭 1이 있고 탭 2에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살짝 요로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이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합종연행 손을 잡는 거죠. 여기 종맹 저기 종맹.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현대차도 저는 이걸 봤을 때 야 손을 잡았다.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대차 부회장 아저씨가 삼성전자 부회장 아저씨하고 만난 거잖아요. 이재용 아저씨하고 만난 거니까 야 삼성 SD와 현대차의 동맹이 시작되는구나. 처음에 이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정희성 부회장님이 LG화학도 가셔서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 있다가. 그러더니 또 한 달 있다가 7월 초에는 그 SK이노베이션 가서도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이게 아니었나? 해서 처음에는 그 삼성 가서 악수를 하길래 삼성 SDI인가 하려다가 그 다음 달에는 LG인가? 좀 이렇게 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현대차의 전략은 이거랍니다. 우리는 다 같이 잘 돼야 되니까 코레아가 다 같이 잘 돼야 되니까 코레아를 위해서 싹쓸이 동맹이다. K 배터리 해내야 됩니다. K 배터리 이거 해내야 돼요. K 배터리 얼라이언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코레아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싹쓸이 요즘에 그 세 분 나와서 노래하는 것만 싹쓸이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동맹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싹쓸이 동맹 K 배터리 동맹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야 이게 꼭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K 배터리 동맹을 강력하게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전기차 시대로 만약에 오면 정말 2030년까지 90%가 내연기관이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로 전기차 시대가 온다. 게다가 아까 전에 코닥이 갔듯이 어떤 변곡점이 오면서 드라마틱하게 만약에 정말 많은 10% 확률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나라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 회사들이 이거 문제가 커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중소부품업체들이 너무 많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몇 개입니까? 국내 부품 대기업 상장사가 89개. 잠깐만. 게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뭐 연구원에서부터 같이 일하는 분들 벤더까지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건설급보다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자동차 관련 그 종사자들이 이게 70%가 사라지거나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 저게 저렇게 갈 것 같잖아요. 확률적으로. 옛날에 코닥이 그 뭐 보고서를 냈다며요. 1981년도에 곧 그 시대가 온다. 곧 디카 시대가 온다라는 보고서를 내고도 못 바꾼 게 우리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게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왔어요. 코로나까지 와서 지금 이쪽에 자동차 생산하고 자동차 부품은 이미 공급망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수출이 안 되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은 수출이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도 수출이 드라마틱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 넘어진 김에 뭐 죽는다고 이게 꼬꾸라진 김에 전기차 비중이 올라가거나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거나 정말 배터리 데이에 200만 마일짜리가 뭐 등장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등장을 해서 만약에 이게 꼬꾸라지면 이거는 이런 말이 나와. 차 생태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 붕괴라는 거는 사실은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 붕괴되고 다른 싹들이 피어나겠죠. 당연히 전기차 관련 다른 싹들이 전기 부품 관련 다른 싹들이 우리가 지금 그걸 기대하니까 배터리 같은 데 투자하고 뭐 배터리 관련 무슨 뭐 전해질이라는 둥 뭐라는 둥 뭐 이런 거 투자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데가 폭삭 무너지는 현상이 나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코닥에서 봤지만 코닥이 바뀔 때 사실은 카메라의 종말이 아니었어요. 카메라는 지금도 있죠. 뭐가 종말이었냐? 필름의 종말.
만약에 자동차가 바뀌더라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터리데이라고 후덜덜 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는 종말이 아니죠. 자동차는 종말이 아닌데 그 안에 있는 게 종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저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조금 응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변화를 응원해야 되는지 자동차 공학회의 기대대로 2030년까지는 이 상황이 90%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쪽도 빠르게 변신을 해서 정말 그 코닥의 길을 걷지 않는 그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연구원님이 기술의 실패가 아니었다. 사업에 실패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야. 다 알고 기술도 다 있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지만은 이를 사업하는데 실패했는데 사실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부품 하는 업체들도 언제가 올지 모른다는 게 문제. 2030년인지 2023년인지 2040년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긴 한데 꼭 실패하지 않기를 이번엔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